자, 퇴직소득세는 일단 퇴직소득 금액을 먼저 구해야 되는데 먼저 얘를 구해야 돼요. 퇴직소득 금액. 퇴직소득 금액 요걸 구하고 난 다음에 이제 퇴직소득에 대한 퇴직소득 금액을 가지고 퇴직소득 과세 표준 구하고 그다음에 산출세 구하고 딱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퇴직소득 금액 그다음에 퇴직소득 과세 표준 그리고 그다음에 퇴직소득 산출세. 자, 이렇게 지금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퇴직소득 금액을 먼저 구해야 되고요. 퇴직소득 금액을 구하는데 퇴직소득 금액은 이게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퇴직소득 금액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공적 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았을 때 그게 시험 문제 나올 수가 있어요. 퇴직소득 금액에 공적 연금을 일시금 받았을 때도 그게 퇴직소득 금액에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회사로부터 받은 퇴직금 크게 두 가지가 이제 퇴직소득 금액이 된다. 그때 공적 연금 일시금으로 하던 거. 근데 이제 이 경우가 굉장히 드문 경우여가지고 잘 안 나오기는 실제 실무상으로 별로 없어요. 공적 연금을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요거는 여러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지만 받을 수가 있어가지고 거의 뭐 나올 확률이 거의 없긴 한데 문제 나온다면 나올 수가 있긴 하니까. 자, 공적 연금 하면 무조건 언제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2002년도 1월 1일, 2000년도 1월 1일 무조건 걔를 생각하라고 그랬죠. 왜냐하면 2000년도 1월 1일 이전에 불입한 보험료는 낼 때 공제를 안 해줬기 때문에 공제를 안 해줬다는 얘기는 그때 당시 다 과세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2002년도 1월 1일 이전에 불입했던 돈 때문에 받는 거는 과세하면 안 돼요. 그래서 얘는 일단 과세 기준금액이라는 걸 계산해야 되는데 과세 기준금액 할 때 언제나 2002년도 1월 1일 그걸 생각하시면 된다. 과세 기준금액 거기서 이제 뭘 빼는 거죠? 그렇죠. 또 이제 공적 연금을 연금 형태로 받을 때 총 연금액 계산하는 거랑 기본적인 계산 구조가 같아요. 과세 기준금액에서 과세 제외 기여금을 빼고요. 과세 제외 기여금은 말로 주어지는 거죠. 2000년도 1월 1일 이후에 불입한 보험료 중에서 이유화를 막론하고 실제로 공제받지 못한 금액으로서 관할세부장으로 확인받은 금액 문제도 주어집니다. 그리고 거기다 뭘 더하죠?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가 있다면 걔는 또 더해주는 거죠. 1번에서 2번 빼고 3번을 더한 금액을 이제 공적 연금 일시금으로 받았을 때의 퇴직소득 금액으로 한다. 얘는 다 이제 문제도 주어지는 거죠. 얘하고 얘는 문제도 주어지는 거고요. 뭐만 계산할 줄 알면 되는 거예요. 과세 기준 금액만 계산할 줄 아시면 돼요. 근데 과세 기준 금액은 이걸 어떻게 계산할 거냐 해서 얘는 이제 그 공적연금이 국민연금일 수도 있고 직역연금일 수도 있는데 직역연금이었을 때는 일시금으로 수령한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일시금 수령한 금액에 A 플러스 B분의 B. A는 2000년도 1월 1일 이전, B는 2000년도 1월 1일 이후. 그 이후에 불입한 것 때문에 받은 것만 과세 기준금액이 돼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A 플러스 B분의 B는 당연히 뭘로 계산한다고요? 불입 월수로 계산한다. 이건 이제 그 공적연금 총연금액 계산하는 거랑 같아요. 같아요. 자, 근데 직역연금은 잘 안 나올 거니까 국민연금으로 나올 텐데 국민연금을 어떻게 한다고요? 둘 중에 작은 금액으로 한다. 둘 중에 작은 금액으로 하는 겁니다. 요것만 할 줄 아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둘 중에 작은 금액으로 하는데 요게 그러니까 2000년도 1월 1일 이전에 불입한 돈 2천만 원 있고 이후에 불입한 돈이 3천만 원 있고 그래서 2026년도에 일시금으로 수령한 금액이 얘네들 때문에 얘를 일시금으로 받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일시금으로 수령한 금액이 낸 거보다 더 받을 수도 있고 낸 거보다 덜 받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인 것이 뭐냐면 이 이후 것만 과세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이때 5,800 이렇게 받았어요. 그러면 내가 낸 거보다 더 받았잖아요. 그럼 낸 것 때문에 추가로 이렇게 이자가 붙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자가 붙어요. 이자가. 그러면 기본적으로 뭐만 과세하는 과세 기준 금액은 얘만 과세 기준 금액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얘가 A예요.
2002년도 1월 1일 이후에 불입한 보험료와 개로 인한 이자. 지금 내가 받은 게 5,800은 얘 때문에 받은 것도 있고 얘로 인한 이자도 때문에 받은 것도 있고 이때 낸 금액과 얘로 인한 이자 때문에 받은 것도 있는데 얘만 과세 기준 금액이 돼야 된다. 2000년도 1월 1일 이후에 불입한 보험료와 개로 인한 이자. 그죠? 그게 A예요. A. B는 뭐냐면 B는 내가 한꺼번에 받은 금액 이게 한꺼번에 받은 금액이잖아요. 그 중에서 2000년도 1월 1일 이전에 불입한 보험료만을 빼는 거예요. 얘가 B예요. 그러면 내가 돈을 더 받잖아요. 그럼 당연히 A하고 B 중에 작은 금액은 A예요. A. 이게 원래 이게 원칙이라고요. 이게 원칙이에요. 근데 B가 더 작은 경우는 어떤 경우냐? B가 더 작은 경우는 내가 낸 것보다 돈을 더 적게 받았을 때에는 B가 작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때 낸 금액은 2,000, 이때 낸 금액은 3,000이에요. 근데 내가 이제 일시금액으로 받은 금액이 4,500 받은 거죠. 이렇게. 그러면 내가 낸 거에 마이너스 이자가 붙거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마이너스 이자가 이렇게 붙었대요. 그러니까 또 덜 받은 거죠. 이렇게.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는 요때 냈던 금액과 괴로 인한 이자 이렇게 2,700이잖아요. 이게 마이너스가 돼. 마이너스 이자가 마이너스니까 그거랑 B 한꺼번에 받은 금액에서 2000년도 1월 1일 이전에 부리면 보험료를 뺀 금액 앞에 있는 마이너스까지 고려하는 게 B죠. 그러면은 앞에 있는 마이너스를 고려하게 되면 이 B는 2,500이 되는 거니까 그렇죠. 돈을 덜 받게 되면은 B가 더 작은 금액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원칙은 A가 원칙인데 만약 덜 받게 되면 앞에 마이너스 이자까지도 고려해 주겠다는 거죠. 덜 받은 것도 열받은데 덜 받게 되는 것도 지금 속상한데 세금까지 안 줄여주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앞에 덜 받게 됐으면은 앞에 부분에 마이너스도 고려해 주겠다. 뭐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둘 중에 작은 금액의 의미예요. 원래 원칙은 A가 원칙인데 그러니까 이걸 말로 하시면 돼요. A는 2002년도 1월 1일 이후에 불입한 보험료와 개로 인한 이자. B는 내가 받은 전체 일시금 수령에 의해서 2002년도 1월 1일 이전에 불입한 보험료만을 뺀 금액. 그래서 B 둘 중에 작은 금액.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 더. 만약 문제가 공적연금 일시금의 과세 기준금액 구하는데 문제가 어떻게 나올 수가 있냐면 아예 가입 자체가 2000년도 1월 1일 이후에 가입했다면 즉 얘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얘가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럼 내가 그냥 받은 금액이 과세 기준 금액이에요. 그러면 이때 전부 다 언제만 불입했다면 그렇죠. 2002년도 1월 1일 이후에 불입한 것만 있고 그 전에 불입한 게 없는 거야. 그러면은 내가 일시금액도로 받은 금액이 얼마냐? 더 받을 수도 있고 덜 받을 수도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냥 내가 받은 금액이 과세 기준 금액이 돼 버리는 거예요. 이 이전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냥 더 받으면 이거는 덜 받으면 덜 받은 금액. 이게 과세 기준 금액이 되는 거고요. 더 받으면은 더 받은 대로 이게 과세 기준 금액이 되는 거예요. 그냥 2000년도 1월 1일 이전이 존재하지 않으면 불입 기간이 2000년도 1월 1일 이후에 가입한 거라면 그러면 이 이전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냥 내가 받은 금액이 뭐가 되는 겁니까? 과세 기준 금액이 된다. 그러니까 내가 받은 금액이 더 받으면 더 받은 대로 덜 받으면 덜 받은 대로 내가 받은 금액이 과세 기준 금액이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공적 연금을 일시금융도로 받았을 때 그때는 공적 연금을 연금용도로 받았을 때의 총 연금액 계산하는 거랑 비슷한 이 과세 기준금액은 좀 조심하시면 되고요. 그거랑 기본적인 틀이 같죠. 과세 기준금액에서 과세지역예금 빼고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 더하고 요 금액을 공적연금 일시금으로 받았을 때 퇴직소득금액으로 한다.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된다. 거기다가 문제는 어떻게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 2002년도 1월 1일 이후에 가입한 걸로 문제가 나올 수가 있다. 그러면 2000년도 1월 1일 이전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냥 내가 받은 금액이 뭐가 된다? 과세 기준금액이 된다. 내가 받은 금액이 과세 기준금액이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회사로부터 받은 퇴직금. 회사로부터 받은 퇴직금이 퇴직소득금액이 돼야 되는데 이게 직원이냐 임원이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직원의 경우에는 퇴직할 때 받은 금액은 무조건 뭐가 되는 겁니까? 무조건 퇴직소득금액이 돼요. 그냥 끝. 직원은 문제가 안 돼. 직원은 그냥 퇴직할 때 받은 금액이 무조건 퇴직소득금액이 됩니다. 끝이에요. 끝. 누가 문제가 되는 거죠? 임원이 문제가 됩니다. 현실적 퇴직을 원인으로
현직퇴직을 원인으로 회사로부터 받은 퇴직금, 요게 이제 퇴직소득 금액이 되는 건데, 이제 현직퇴직을 원인으로 회사로부터 받은 퇴직금은 직원은 그냥 무조건 뭐 된다고요? 직원은 무조건 현직퇴직을 원인으로 해서 회사를 받은 금액은 무조건 퇴직소득 금액이 되는 거니까 걔는 문제가 안 돼요. 문제가 되는 건 누가 문제가 된다? 임원이 문제가 된다. 임원. 그래서 그 임원의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만 이제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게 직원은 문제가 안 되니까 직원은 임원. 얘만 문제가 되거든요. 일단 법인세 이제 지급하는 회사 입장에서 이제 법인세법을 적용할 거 아닙니까? 회사에서는 지급을 할 때 임원은 한도가 있어요. 무슨 법상 한도죠?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한도는 법인세법상 한도죠. 법인세법상 한도 내 금액은 송금이 되는 거고,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사회 유출, 송금, 불산입하고 상여가 돼요. 그러면 이 법인세법상 한도는 어떻게 정해진다고 했고요? 퇴직급여 지급 규정은 정관에서만 정할 수가 있거든요. 얘는 주총이나 이사회 결의로 안 된다. 정관으로만 정할 수가 있는데, 퇴직급여 지급 규정이 임원 퇴직금에 대한 규정이 있냐 없냐로 나눠지는 거죠. 있으면 그 규정에서 정한 금액이 한도가 되는 거고, 그죠? 퇴직급여 지급 규정이 없으면 그러면은 임원 퇴직금에 대한 한도는 퇴직 전 총급여 곱하기 10% 곱하기 그 돈수. 이때 그 돈수는 몇 년 몇 개월 며칠 월 미만 절사하고요. 월을 연으로 환산한다. 3년 3개월 25일 3년 3개월 25일 절사. 그리고 3개월 연으로 환산하니까 3과 12분의 3년 3.25년. 그게 건수용수가 되는 거다. 이렇게 월 미만 절사. 그리고 여기가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들어가는 퇴직 전 1년간에 그 퇴직하는 임원에게 지급하는 회사 근로소득 개념의 1, 2번. 그렇지. 근로소득 개념의 1, 2번. 뭐죠? 명칭과 불문하고 근로 제공의 대가로 회사에 지급하는 급여, 상여, 수당, 봉급, 월급 등등등 모든 것들이 1번이고요. 2번은 잉여금 처분에 의한 상여. 잉여금 처분의 상여. 그래서 그게 1, 2번이잖아요. 1, 2번. 근데 그 안에 근로소득 개념 1, 2번 다른 건 안 들어가요. 여기 들어갈 때 다른 거 예를 들면 직무월면 보상금 안 들어가. 인정상여 안 들어갑니다. 3번이 인정상여, 4번이 퇴직시 지급받은 소득인데 퇴직소득까지 않는 거 안 들어갑니다. 5번이 직무월 보상금, 6번이 임직원 할인 금액 안 들어가요. 1, 2번만 들어가요. 근데 그 안에 지급하는 회사 입장에서 송금 불산입하는 인건비가 있으면 빼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안에 이거 뺐는데 그 남은 금액 안에 또 받는 쪽에서 비과세가 되는 근로소득이 있다면 또 빼는 거죠. 그게 여기 들어가는 퇴직 전 1년간의 총 금액이 된다. 이렇게 얘기해서 기억나시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한도를 계산하는 거예요. 이건 법인세법상 한도죠. 그러면 이제 받는 쪽에서 어떻게 할 거냐? 받는 쪽에서 그 임원은 이제 소득세법에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임원은 자 여기 법인세법상 한도 초과는 인정사유가 되는 거니까 임원은 법인세법상 한도를 초과해가지고 받는 퇴직금은 당연히 뭐가 되는 겁니까? 근로소득이 되는 거고요. 법인세법상 한도 내 금액은 원래는 무슨 소득이었다고요? 원래는 퇴직소득이었어요. 퇴직소득이었어요. 이제 그런데 문제가 이제 규정이 있는 상태에서 문제가 됐어요. 규정이 있는데 그 규정상의 금액은 다 한도라고 해준다고 했잖아요. 그랬더니 규정을 만들게 하려고 그래서 이쪽은 다 뭐가 되는 게 맞는데요. 송금이 되는 게 맞는데 규정상 금액이 너무 큰 거야. 근데 그걸 받는 쪽에서 다 뭘로 해버리니까 퇴직소득으로 해버리니까 안 되겠는 거야. 그래서 아니야 규정에 이한 금액이 너무나 금액이 크면 소득세법상 한도를 만들자. 그래가지고
원래는 법인세법상 한도 내 금액은 원래 소득세에서는 다 퇴직소득이었었는데 이걸 2012년도 1월 1일 날 법을 개정했다고 그랬죠. 2012년도 1월 1일 날, 이 날짜가 중요해요. 2012년도 1월 1일 날 소득세법을 개정해 가지고요. 이때부터 소득세법상 법인세가 아니라 법인세법상 한도 내 금액인데 소득세법상 임원퇴직금의 한도를 만든 거예요. 이때 개정을 해가지고 소득세법상 임원퇴직금의 한도를 만든 거죠. 또 그래서 이 2012년도 1월 1일 이후부터는 이걸 한도를 만들어 가지고요. 한도 소득세법상 한도 내 금액만 뭐가 되는 거고요. 글로 쓰게 되는 거고요.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 한도 내 금액만 퇴직소득이 되는 거고요.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뭘로 보내는 거예요? 네, 근로소득으로 보내는 겁니다. 언제부터 한도를 만들어 가지고요? 2012년도 1월 1일 날 그때 한도를 만들어서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제 임원의 퇴직소득금을 계산하는 요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요.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정리를 한번 잠깐 해볼게요. 자, 내가 임원이야. 임원인데 퇴직금을 받았는데 어떻게 받았느냐? 퇴직급여 지급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문제에서 퇴직급여 지급 규정에 의해서 5억을 받았고요. 그리고 주총의 특별 결의에 의해서 주총 특별 결의로 퇴직 유로금 1억을 더 받았다는 거예요. 총 얼마를 받은 거죠? 6억을 받은 거야. 그러면 주총의 특별 결의, 주총은 퇴직급여 지급 규정을 정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죠. 주총의 특별 결의로 퇴직 유로금을 받았다. 그거는 한도를 초과한 금액이라는 거예요. 퇴직급여 지급 규정으로 얼마를 받았고요. 5억 받았고 그건 한도 내의 금액이고 주총의 특별 결의 또는 이사회 특별 결의로 퇴직 유로금, 퇴직 공로금을 얼마를 더 받았다? 걔는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입니다. 그럼 내가 총 6억을 받았지만 6억 중에 1억은 끝났죠. 1억은 그냥 뭐가 되는 거예요? 한도를 초과하는 거니까 1억은 나한테 무슨 소득이 되는 겁니까? 근로소득이 되는 거고요. 이 규정상의 금액이 얼마에 대해서 5억. 법인은 송금이죠. 근데 그게 받는 내 쪽에서 이 5억만 이렇게 첫 번째 5억, 1억은 무조건 나한테 근로소득이 되는 거고 규정상의 금액인 그 5억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 1단계 내가 지금 26년도 6월 30일 날 퇴사했거든요. 이때 지금 규정상의 금액으로 얼마를 받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때 지금 퇴직급여 지금 규정상의 금액으로 5억. 주총의 특별교를 받은 금액은 일단 1억은 근로소득이 되는 거고 일단 근로소득이 되는 거고 5억 받았는데 그 5억을 받은 거는 이게 언제 입사했는지 따지는 거죠. 입사를 언제 했느냐? 입사를 예를 들면 2010년도 7월 1일 날 입사했대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내가 지금 2026년도 6월 30일 날 퇴직금의 지금 규정상의 퇴직금 얼마 받았어요? 지금 5억. 그럼 1단계는 뭐냐면 1단계는 요거 2011년도 말. 왜냐면 이때 2012년도 1월 1일부터는 한도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러면 내가 이렇게 퇴직급여 지급 규정에서 받은 그 5억 중에서 2011년도 말까지 근무한 것 때문에 받은 퇴직금이 얼마인지 계산하는 거. 이게 1단계. 얘가 1단계입니다. 1단계. 얘를 구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둘 중에 선택하게 되어 있는데 이때 왜냐면 이때 근무한 것 때문에 받은 거는 이때는 한도가 없었기 때문에 5억 중에서 요때 때문에 받은 퇴직금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다 퇴직소득이 되는 거예요. 퇴직급여 지급 규정상의 금액은 이때는 무조건 다 퇴직소득이고 여기 이후 거는 또 한도까지만 퇴직소득이 되는 거라서 얘는 이 금액이 크면 이 금액은 여기 뒷금액은 작아지잖아요. 근데 이 뒷금액은 한도를 초과하면 또 근로소득이 되는 거니까 그럼 요 금액은 크면 클수록 퇴직소득이 전체적으로 그 5억 중에서 요때 금액을 이 금액을 둘 중에 선택하게 돼 있거든요. 여기 이 금액을 어떻게 할 거냐 선택하는데 요때 요나 시점 2011년도 12월 31일 현재 퇴직급여 지급 규정이 있었고 그 규정에 따른다면 그때 퇴직했다고 가정했을 때 지급받았을 퇴직금 그게 1번입니다. 일단 2011년도 12월 31일 날 뭐가 있었어요? 이날 현재 퇴직급여 지급
규정이 있었고 이날 현재 있었던 퇴직급여 지급 규정에 따라 요날 퇴직을 가정했을 때 지급받았을 퇴직금, 그때 그 규정에 따라서 그날 퇴직을 가정했을 때 지급받았을 퇴직금이 1번이에요. 이거 문제에서 주어지겠죠. 이날 현재 뭐가 있었고 이날 현재 퇴직급여 지급 규정이 있었고 그 규정에 의한다면 그날 퇴직했다라고 가정했을 때에 지급받았을 퇴직금, 문제에서 주어집니다. 2번은 전체 퇴직소득, 여기 퇴직금, 이 퇴직금은 뭐에 의한 퇴직금만 말하는 거죠? 퇴직급여 지급 규정에 의한 퇴직금. 왜냐하면 퇴직급여 지급 규정이 아닌 퇴직금은 이미 근로소득이 돼버린 거고요. 퇴직급여 지급 규정상의 퇴직금 곱하기 전체 근무 기간 중에 2011년도 12월 31일까지의 근무 기간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부 계산하는 거죠. 이때 요 근무 기간은 어떻게 계산한다고요? 월수로 계산하는 거고요.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봅니다. 그래서 월할 계산합니다. 이렇게 해서 월할 계산한 걸로 해가지고요. 둘 중에 선택하게 돼 있는데 금액이 크면 클수록 나한테 좋다. 금액이 크면 클수록 다 뭐가 되는 거니까 여기 앞에 있는 금액은 전부 다 한도를 따지지 않고 퇴직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선택하라고 했는데 일반적으로는 뭐가 나한테 유리하기 때문에 근로소득, 퇴직소득 아니면 근로로 가야 되는데 퇴직소득 가는 게 일반적으로 나한테 더 유리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둘 중에 선택하라면 큰 금을 선택하는 게 일반적으로 유리합니다. 무조건은 아니에요. 퇴직소득이 무조건 유리하지는 않습니다. 계산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퇴직소득이 무조건 유리하지는 않고요. 이렇게 둘 중에 큰 금액을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문제에서는 퇴직소득 금액이 최대화가 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선택한다,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큰 금액을 하면 되는 거죠. 얘는 문제도 주어질 거고 얘는 월할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1단계에서 얘를 구했으면 이제 그러면 2단계, 그러면 여기 뒷금액이 얼마인지 알게 되는 거잖아요. 전체 5억인데 얘가 1억 5천이다. 그럼 뒤에는 이제 얼마니까요? 3억 5천이 되는 거니까 이제 알게 됐죠. 그럼 이 뒷금액 있잖아요. 2012년도 1월 1일 이후는 이제 뭐를 계산해야 되는 거니까 한도. 그래서 2단계는 2012년도 1월 1일 이후분에 대한 한도를 계산하는 겁니다. 자,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 얘랑 비슷해요. 얘랑 비슷한데 퇴직소득세랑 비슷합니다. 비슷한 퇴직소득세는 퇴직 전 1년간의 총금액으로 하잖아요. 근데 쟤는 어떻게 하냐면 쟤는 퇴직 전 3년 동안의 총금액을 다 구한 다음에 3으로 나눠요. 퇴직 전 3년간의 연평균 총금액을 구합니다. 얘는 법인세는 딱 1년간 것만 갖고 하는데 소득세는 퇴직 전 3년간의 총금액을 3으로 나눠요. 걔를 벌어간다. 퇴직 전 3년간의 연평균 총금액, 퇴직 전 3년간의 연평균 총금액을 요 대신에 써요. 그거에다 이제 뭘 곱하고요? 10% 곱하고요. 10% 곱하고요. 그리고 근속연수를 곱하는데 근속연수는 이제 언제부터만 근속연수가 되는 거죠? 2012년도 1월 1일 이후부터의 근속연수, 퇴직할 때까지 근속연수를 월수로 계산한 다음에 나누기 12. 그러면 이제 연으로 환산하는 거죠. 월수로 계산한 다음에 나누기 12 곱하기 여기까지가 그러면 법인세랑 비슷하잖아요. 이 자리에 3년 연평균 총금액이 들어오는 거고 여기까지 법인세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거에 2019년도 말까지는 3배, 2020년도부터는 1월 1일부터는 2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2019년도까지는 3배고 2020년도 1월 1일 이후부터는 2배가 되는 거라서 이 한도를 계산할 때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도를 계산할 때는 언제나 2019년도 10월 30일 끊어가지고 요때까지는 3배, 여기 뒤는 2배. 자,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요때는
2019년도 12월 31일 전에는 3년간의 연평균 총급액 계산해요. 그래서 걔는 연평균 총급액 계산한 다음에 10% 곱하기 이때부터 이때까지의 근무 기간, 걔를 연으로 환산한 거 곱하기 3배. 이때 이후에는 퇴직 전 3년간의 연평균 총급액을 구해요. 그거에 10% 곱하기 2020년도 1월 1일 이후부터 퇴직할 때까지의 근무 기간을 12로 나눠서 연으로 환산하면 되고 곱하기 얘는 2배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도는 2019년도 12월 31일로부터 이날로부터 소급 3년간 이렇게 볼까요? 소급 3년간 연평균 그러니까 2019, 2018, 2017 3년간의 총급액 다 구한 다음에 걔를 3으로 나누면 돼요. 연평균 총급액을 구해요. 여기서 말하는 이 소득세법상 여기 총급액 있잖아요. 여기 총급액은 어떻게 구할 거냐? 쟤랑 좀 달라요. 근로소득 개념 몇 번에 출발하는 것 같은데요. 1, 2번에도 출발하는 것 같은데 얘는 받는 쪽이다 보니까 지급할 때 송금 불사입되는지 안 되는지까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여기 안에 송금 불사입한 인건비를 알 수가 없고 그 안에서 받는 것 중에 뭐가 되는 거 알아요? 1, 2번 중에 비과세가 되는 게 뭔지는 알아요. 얘만 빼는 거예요. 나는 받는 쪽이니까 주는 쪽에서 송금 불사입하는 건지 아닌지 난 몰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아무튼 2019년도 12월 31일 현재 소급 3년간의 연평균 총급액 구하고요. 그죠? 곱하기 몇 퍼센트? 10% 곱하기 자 여기는 언제까지? 2012년도 1월 1일부터 2019년도 12월 31일까지의 근무 기간. 이 근무 기간은 당연히 어떻게 계산한다고요? 여기 근무 기간은 월할 계산.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봐서 월할 계산하고 걔를 몇으로 나눠요? 12로 나누면 연으로 환산되죠. 이거의 몇 배? 이때는 몇 배였다고요? 3배. 3배 플러스 이제 여기 퇴직 전 3년간의 연평균 총급액을 구합니다. 퇴직 전 3년간의 연평균 총급액을 구해요. 그 다음에 곱하기 얘는 또 똑같이 10% 곱하기 언제 이후에 2020년도 1월 1일부터 퇴직할 때까지 일까지의 근무 기간 똑같이 월할 계산 1개월면 1개월로 보면서 걔를 12로 나눠요. 곱하기 얘는 몇 배? 2배. 요게 이때 이후에 뭐가 되는 겁니까? 한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5억 중에 예를 들면 5억 중에 얘가 1억이었다. 그럼 얘가 지금 얼마가 되는 건데요? 4억이었다. 이런 식으로 한도를 계산했더니 이 한도 금액이 예를 들면 2억 8천이었다. 그럼 내가 총 회사 얼마를 받았는데요? 6억 받았는데 1억은 무조건 나한테 뭐가 되고요? 1억은 근로수익이 되는 거고요. 퇴직급여 지급 규정을 초과해서 받는 거니까 퇴직급여 지급 규정상의 금액인 5억은 그 중에 1억은 1억은 이걸 말하는 거죠. 여기. 이때까지 1억은 무조건 퇴직수익이 되는 거고 그 이후에 받은 금액인 4억은 이거 중에서 한도까지 금액 얼마? 2억 8천은 다시 무슨 소득이 되는 거고요. 퇴직수익이 되는 금액이 총 3억 8천 되는 거죠.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이 얼마? 1억 2천은 다시 또 근로수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6억 중에서 이거는 이제 퇴직급여 지급 규정을 초과해가지고 뭐 주총의 특별 결의를 받은 퇴직 그걸 말하는 거잖아요. 걔는 그냥 근로소득. 퇴직급여 지급 규정상의 금액이 2011년도까지라면 다 퇴직소득. 2012년도 1월 1일 이후인데 그 중에 한도까지가 퇴직소득,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구분된다. 그래서 퇴직소득 금액이 얼마 되는 거예요? 이렇게 3억 8천만 원이 퇴직소득 금액이 되는 겁니다. 퇴직소득 금액은 지금
여기에 그런 식으로 이제 들어가면 되는 거죠. 직원은 되게 쉬워요. 직원은 그냥 퇴직할 때 받은 금액이 다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그냥 문제가 없는데 임원만 좀 저기 문제가 된다. 자,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서 퇴직소득금을 계산했어. 그러면 퇴직소득금 계산하면 이제 그다음에 퇴직소득금을 계산했으면 이제 두 번째 퇴직소득 과세 표준을 계산해야 되는 거야. 자, 퇴직소득 과세 표준이라고 하는 거는 얘를 구하는 게 핵심이에요. 환산급여를 구한 다음에 환산급여 공제를 빼면 되는데 환산급여 공제는 표가 주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뭐만 계산하시면 되는 거예요. 환산급여만 계산할 줄 아시면 돼요. 환산급여 공제는 언제나 표가 주어져 있다. 환산급여가 얼마냐에 따라 가지고 환산급여 공제율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환산급여만 구할 줄 아시면 돼요. 얘만. 자, 환산급여는 어떻게 구할 거냐? 환산급여는 1번에서 뭘 구했는데 지금 퇴직소득금액 구했잖아요. 1번에서. 퇴직소득금액 구하고 여기 이 퇴직소득금액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환산급여의 의미는 뭐라고 했죠? 환산급여는 의미가 퇴직 직전에 월급 있잖아요. 그 퇴직 직전에 월급을 1년 내내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의 총 금액으로 환산되는 금액이에요. 근데 우리가 퇴직금은 퇴직 직전의 월 평균 금액에다가 근속연수 곱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 퇴직소득 금액 있잖아요. 이거에다가 이걸 가지고 퇴직소득 금액을 근속연수로 나눠주면은 근속연수 이렇게 자 여기서 나누는 근속연수는 어떻게 한다고요? 1년 미만은 1년으로 봅니다. 1년 미만은 1년으로 봐요. 근속연수. 그러니까 퇴직소득 금액 자 퇴직소득이라고 하는 건 뭐라고 그랬죠? 퇴사 직전에 월평균 금액에다 근속연수를 곱하면 퇴직소득이 된다. 근데 이 퇴직소득 금액을 근속연수로 나누는 거니까 얘를 이걸로 나눠주면은 퇴사 직전에 월평균 금액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 퇴사 직전에 월평균 금액을 1년 내내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의 총 금액으로 환산되는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12로 곱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 많이 헷갈려 하는데 일단 뭘로 나눠야 되죠? 퇴직소득 금액을 근속 연수로 나눠야 퇴사 직전의 월평균 금액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퇴사 직전의 월평균 금액을 12개월 동안 받는다면 1년 내 총 금액으로 환산되는 금액. 그게 바로 환산급여란 말이에요. 그래서 퇴직소득 금액을 뭘로 나눈 다음에 근속 연수로 나눈 다음에 12로 곱하는 거예요. 그게 환산급여가 돼야 되는데 근데 이때 오랫동안 근무한 사람들은 조금 더 빼주려고요. 여기서 근속연수 공제를 빼주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환산급여는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퇴직소득 금액 원래 이제 근속연수는 이제 고려하지 말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퇴직소득 금액을 뭘로 나눈다면 근속 연수로 나누면 퇴사 직전에 월평균 금액이 나와요. 거기에다 12를 곱해가지고 퇴사 직전에 월평균 금액을 1년 내내 받는다고 가정하면 그러면 1년 동안의 총 금액으로 환산되는 금액이 얼마냐? 그걸 계산하는 게 환산급여예요. 그러면 근속연수가 몇 년이 되든지 간에 지금 이 환산급여라고 하는 거는 무조건 퇴사 직전에 월평균 금액의 1년 동안의 총 금액으로 환산되는 금액이에요. 근무를 20년을 하든 30년을 하든 1년치 금액이에요. 환산금액은 1년치로 환산된 금액이에요. 거기에다가 마치 이제 근로소득 공제처럼 환산금액 일정 퍼센테이지를 환산급여 공제로서 빼주는 거고요. 걔가 퇴직소득 과세 표준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때 뺄 때 퇴직소득 금액에서 바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근무한 거에 대해서 조금 고려를 좀 해주기 위해서 퇴직소득 금액에서 뭘 뺀 다음에 근속연수 공제를 뺀 다음에 그 다음에 걔를 근속연수로 나누고 12로 곱한다. 이때 근속연수 공제는 이것도 표가 주어져요. 표가 주어졌는데 근속연수 1년당 얼마씩 공제해 주는 건데 이것도 1년 미만은 뭘로 봐가지고 근속연수 공제하면 되는 겁니까? 1년 미만은 1년으로 봐가지고 근속연수 공제를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얘는 표가 주어지는 거니까 암기할 필요 없어요. 근속연수 공제는 이게 이제 환산급여예요. 그러면 환산급여 구하면 뭐는 바로 이것도 표가 있으니까 바로 구할 수가 있어서 얘만 구하면 과표를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그렇게 과표까지 구하면 이제 퇴직소득 이제 산출세 구하면 되는 거예요. 퇴직소득세 구하는데 퇴직소득 과세 표준이 일단 이게 몇 년을 근무했든지 간에 1년으로 환산된 금액이거든요. 환산급여 자체가 1년치 금액이 무조건 1년으로 가정했을 때 금액이다 보니까 과표 자체가 1년
환산된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1년으로 환산된 금액이니까 여기다가 바로 뭐를 곱하면 됩니까? 연분연승법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1년치 금액이니까 기본세율을 그냥 곱하면 되고요. 기본세율 8단계 초과세율을 곱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리고 이게 환산한 거잖아요. 이걸 다시 원상태로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까 한 거를 반대로 해가지고 원상태로 돌려요. 이렇게 퇴직소득 과세표준에서 기본세율을 곱한 다음에 그다음에 얘를 원상태로 돌리기 위해서 다시 걔를 12로 나눠주고 거기다가 뭐를 곱하고 다시 근속 연수를 곱하면 이게 퇴직소득 산출세액이 나오는 겁니다. 원래 세율은 1년 동안의 금액에다가 세율을 곱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직장공제 초과반환금 할 때 지금 그 과표 자체는 뭐 예를 들어서 15년 동안 형성된 금액이다 보니까 그죠? 15년으로 나눠 가지고 연평균 금액을 구한 다음에 기본세율을 곱하잖아요. 원래 기본세율이 곱해져야 되는 금액은 1년치 금액에다가 기본세율이 곱해져야 되는데 이거는 과표 자체가 1년으로 환산해 가지고 계산하는 과표이기 때문에 1년치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다 바로 기본세율 적용하면 되고요. 그런 다음에 이게 환산했으니까 다시 원상태로 돌리려면 이거를 반대로 하면 된다는 거죠. 얘를 반대로 하면 원상태로 돌아가는 겁니다. 걔를 다시 12로 나누고 구소연수로 곱하면 그러면은 원상태로 돌아간 거다. 그게 뭐가 된다? 퇴직소득 산출세액이 된다. 아시겠죠?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문제가 딱 풀고 싶은데 배가 좀 많이 아파서 왜 이거 배가 아프지? 잠깐 화장실 갔다 온 다음에 문제 몇 개만 풀어볼게요. 이렇게 해서 문제 몇 개만 풀어보면 마무리가 될 겁니다. 문제 몇 개 풀어보고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잠깐만 쉬었다가 뭐라고? 지금 얼마 된 거야 지금 아까 시작한 게? 아니 아직 1시간 안 됐어. 왜 그래? 아직 1시간 안 됐어. 그지. 시간을 몰랐지. 봐봐, 시간 가는 줄 몰랐으면 안 간 거야 시간이. 잠깐만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네.